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 마르코 로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밤 11시. 밀라노에서 200km 떨어진 코르티나 선수촌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폭설 87cm, 영하 15도, 전력망 마비. 14개국 선수 2,300명이 갇혔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은 무너졌고 믿고 있던 시스템은 멈춰섰습니다. 10시간째 난방도 없고 식사도 없던 그 밤. 단 한 곳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고 따뜻한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저곳만 살아있습니까? 마르코가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2,300명이 줄 서 있었거든요. 따뜻한 밥을 받으려고요. 36시간 전 모두가 비웃었던 그 준비. 그날 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쓸데없어 보였던 데뷔가 올림픽을 살린 이유. 지금부터 그 36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아침 8시 긴급회의. IOC 조사관 제임스 카터가 물었어요. 한국 선수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오반니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감염자 0명입니다. 182명 전원 정상입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한국. 3개월 전 제가 자체 급식센터 설치 요청을 거절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파울로. 시스템입니다. 16년간 단 한 건의 식중독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 마리아가 급히 보고했어요. 부위원장님, 선수촌 북쪽 구역에 1km 넘는 줄이 생겼답니다. 어디 줄입니까? 코리아 하우스 앞이랍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었어요. 미국, 독일, 캐나다 선수들이 영하 3도 추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까지 걸었어요. 2층 흰색 건물. 태극기와 코리아 하우스 간판. 입구 키오스크에 프리포올 올림픽 애슬리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밥솥 10개가 김을 뿜고 로봇팔이 만두를 접고 있었어요. 벽면 모니터에 실시간 위생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45%, 세균 수치 제로. 문이 열렸어요. 흰 조리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중현 마이너스 총괄 조리장. 파올로 산티니 부위원장님이십니까? 그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조리사 20명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완성된 도시락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토마스 선수님, 오늘 경기 파이팅. 불고기 조금 더 넣었어요. 손글씨였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위원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중현이 물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전 당신들을 거절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중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182명 한 명 한 명이 제 가족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5년간 올림픽을 관리했지만 선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1km 줄이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백미러를 봤어요. 무너진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요. 한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제5만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저는 조직위 위원장 로렌초의 집무실에 불려갔습니다. 12층 모서리 방이었어요. 밀라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로렌초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위원장님 부르셨습니까? 로렌초가 돌아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파울로, SNS 봤습니까? 아직. 보세요. 지금 당장. 그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 트위터가 떠 있었어요. 해시태그 MILANOOLYMPICSFAIL 해시태그였습니다.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분에 300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게시물을 읽었어요.
이탈리아 올림픽 역대급 급식 참사. 127명 노로바이러스. 한국만 0명. 역시 K-방역 시스템. 12만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시물을 봤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 1km줄을 찍은 거였어요. 한국 음식 먹으려고 새벽부터 대기. 이탈리아는 컵라면. 이게 올림픽 맞나? 8만 리트윗이었습니다. 로렌초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어요. 파울로, 우리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IOC에서 긴급 감사단 파견한다고 통보 왔어요. 내일 오전 도착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IOC 감사단. 제 IOC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렌초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국 얘기 좀 합시다. 한국말입니까? 오전에 코리아 하우스 갔다며요? 네, 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김중현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로렌초의 다음 말이 그 기억을 날려버렸어요. 파울로, 한국한테 도시락 무상 공급 받아내세요. 무상이요? 당연하죠. 우리가 돈 줄 처지입니까? 예산 다 털렸어요. 한국이 올림픽 파트너 자격 유지하고 싶으면 협력해야죠. 계약서에 긴급 상황 시 협력 조항 있잖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전에 본 1km 줄이 떠올랐어요. 김중현이 말했던 것도 생각났죠. 182명만으로도 벅찹니다. 하지만 로렌초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파울로, 당신 35년 경력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IOC 감사단이 내일 옵니다. 한국 문제라도 해결해야 살아남아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세요. 우리가 을입니까? 로렌초가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중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오전에 명함을 받았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가야 할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보다 줄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1.5km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줄을 무시하고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줄 서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조직위 부위원장입니다. 김중현 조리장과 약속이 있어요. 경비가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중현이 나왔어요. 부위원장님, 다시 오셨네요. 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리는 2층 작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김중현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김 조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127명이 쓰러졌고 선수들이 굶고 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는 내일 저녁에나 가능하고요. 안타깝습니다. 김중현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도시락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중현이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몇 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선수가 5,000명입니다. 하지만 감염자 제외하고 케이터링 수배한 나라 빼면 약 3,000명 정도요. 3,000명. 김중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182명 만드는데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풀가동입니다. 3,000명은 불가능합니다. 인력을 더 투입하시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님, 음식은 기계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컨디션 확인하고 메뉴 조정하고 메모 써서 붙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3,000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로렌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세요. 그럼 500명만이라도요.
아니 300명이라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계약은 한국 선수 182명입니다. 그 이상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김중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오전에 느꼈던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조리장님, 계약서 사조를 아십니까? 네. 긴급 상황 시 조직위 요청에 협력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이 바로 긴급 상황 아닙니까? 김중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위원장님, 그 조항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입니다. 182명을 3,000명으로 늘리는 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중현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부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말라고요? 지금 127명이 병원에 있고 5,000명이 굶고 있는데요.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김중현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부위원장님, 오전에는 다른 분 같으셨는데요. 뭐라고요? 오전에는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김중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김중현이 맞았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렌초의 압박, IOC 감사단, 제 경력. 모든 게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김조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협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언입니다. 위생 시스템 구축 방법, 급식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락이 필요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중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를 갈았어요.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치욕이었습니다. 1층 출구로 나오는데 조리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조리사들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어요. 로봇이 만두를 접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시스템을 3개월 전에 허락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5km 줄이 여전히 이어져 있었어요. 선수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 선수촌에서는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한 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로렌초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로렌초가 욕을 퍼부었어요. 5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파울로 압박하세요. 압박이요? 전기 점검, 위생 단속, 뭐든 하세요. 한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제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밀라노 시청 전력관리과장 마르첼로를 만났습니다. 시청 4층 카페테리아였어요.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르첼로는 55세 베테랑 공무원이었죠. 지난 총선 때 제가 선거자금을 지원해준 사이였어요. 마르첼로,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 코리아 하우스 알지? 네, 한국급식센터요. 거기 전력 공급 좀 끊어줄 수 있나? 마르첼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력을 끊으라고요? 긴급 점검 명목으로. 24시간만. 부위원장님, 그건. 자네도 신문 봤을 거야. 지금 우리 조직위가 망신당하고 있어. 한국이 협력을 거부했네. 좀 압박을 가해야 해. 마르첼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 전력을 끊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네 딸 대학 등록금의 보태게. 1만 유로야. 마르첼로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보건당국 위생검사과장 실비아를 만났습니다. 조직위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실비아는 38세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실비아, 급식 위생 특별 점검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디를요? 코리아 하우스. 실비아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한국 급식센터요? 거기는 지난주에 이미 점검했는데요. 완벽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더 꼼꼼하게요. 부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거기서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검사해봐야 알 일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실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검사관 4명 데리고요. 고맙습니다. 실비아, 다음 승진 때 제가 추천서 써드리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오후 6시 50분 저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통합 관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수촌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 외곽 카메라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건물이 떴어요. 2층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환기팬이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하얀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거였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한국은 저희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필요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7시 정각.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이 그대로였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첼로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첼로, 아직 안 끊었나? 방금 차단 명령 내렸습니다. 10초 안에 될 겁니다. 알았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카운트다운을 속으로 했습니다. 10, 9, 8, 7, 3, 2, 1. 불이 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가로등은 꺼졌어요. 근처 상점들도 어두워졌죠.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시 마르첼로에게 전화했습니다. 불이 안 꺼졌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차단했는데. 확인해보게. 5분 후 마르첼로가 전화했어요. 부위원장님, 확인했습니다. 전력 차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왜 불이 켜져 있나? 자체 전원이 있나 봅니다. 자체 전원? 네. 아마 발전기나 배터리 시스템 같은 걸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2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술팀장 프란체스코를 불렀어요. 어제 코리아 하우스 전력 차단했는데 불이 안 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프란체스코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ESS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요. 에너지 스토러지 시스템. 컨테이너 크기의 대형 배터리입니다. 한국이 지하에 설치했어요. 그게 얼마나 버팁니까? 용량으로 보면 72시간 가능합니다. 72시간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전환 속도입니다. 전환 속도? 외부 전력이 끊기면 자동으로 ESS 전원으로 전환되는데요. 그 시간이 0.1초입니다. 0.1초. 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이 전혀 깜빡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0.1초. 우리 조직의 비상발전기는 3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0.1초였어요. 180배 차이였습니다. 오전 10시 실비아가 위생검사 결과를 보고하러 왔습니다. 부위원장님, 검사 완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뭐라고요? 세균 수치 전부 제로예요. 병원 수술실 수준입니다. 조리도구 살균 주기, 식재료 보관 온도, 공기 중 미생물 농도까지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실비아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가 가득했어요. 온도, 습도, 세균, pH. 모든 항목 옆에 초록색 정상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하나 있긴 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검사하는 동안 한국 측에서 저희 검사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더군요. 영상으로요? 네. 태블릿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뭘 검사하는지 전부 찍었어요. 검사관이 칼을 집으면 그 칼의 살균 기록을 즉시 화면에 띄워 보여줬고요. 냉장고를 열면 그 냉장고의 24시간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마 자기들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실비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저희 검사 자체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트집 잡을까봐 미리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저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영리했어요. 너무 영리했습니다. 오후 3시 마르첼로가 다시 전화했어요. 부위원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 측에서 전력 차단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을요? 네. 어제 7시 정확한 차단 시각, 복구 시각, 그리고 우리 시청 담당자 이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게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계약 위반? 올림픽 기간 중 안정적 전력 공급은 조직위 의무라고요. 차단은 계약 4조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혀를 찼어요. 한국이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말이죠. 오후 5시 비서 마리아가 급히 들어왔어요. 부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코리아 하우스 관련입니다.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밀라노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이었어요. 2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맘 풍경이었어요. 어제 7시쯤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선수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상점 불도 꺼졌어요. 정전이었죠.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건물로 줌인됐어요. 창문 너머로 조리사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밀라노 선수촌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급식센터만 정상 운영됐습니다. 삼성 ESS 덕분입니다. 외부 전력 차단 0.1초 만에 자체 전원 전환. 한국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 기술 이탈리아는 정전도 못 막네 키읔키읔 삼성 ESS 대박 한국이 올림픽 살리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력 차단이 오히려 한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완전히 역효과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오모 성당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첨탑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0.1초. 그 짧은 시간이 제 35년 경력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2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딸 마리아와 아내 지오반나였죠. 저는 코트를 벗으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마리아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오반나가 옆에서 함께 보고 있었고요. 뭘 보고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여보 왔어요? 지오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마리아가 추천해줘서 같이 보는 중이에요. 한국 드라마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리아가 노트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응, 아빠. 이거 진짜 재밌어. 오늘 회사에서 다들 이 얘기만 했어. 회사에서요? 응.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올림픽 급식센터. 밀라노에서 한국이 완전 핫해. 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마리아, 그만 봐요. 왜? 아빠도 같이 볼래? 아니,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아빠, 또 시작이네.
왜 한국만 나오면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마리아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갔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한글 자막이 떠 있었어요. 이탈리아어 번역이 밑에 달려 있었고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먹고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오전에 본 코리아 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김중현이 했던 말도요. 182명이 제 가족입니다. 당장 꺼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마리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거 당장 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지오반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탈리아 것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리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가 이상한 거야. 나는 그냥 드라마 보는 건데 왜 이래? 마리아, 너는 몰라. 지금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망신 주고 있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건데. 재밌으면 이탈리아 드라마 봐. 왜 하필? 저는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아빠. 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소파 반대편에 던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금이 갔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미쳤어? 마리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뭘 한 겁니까?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이상해. 요즘 완전 이상하다고. 마리아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오반나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저한테 보여줬죠. 액정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금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여보, 이거 마리아가 돈 모아서 산 거예요. 6개월 알바해서요. 지오반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소리요? 한국만 나오면 돌변해요. 마치 적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신은 몰라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지오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제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올림픽 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게 마리아랑 무슨 상관이에요? 딸한테 왜 화풀이해요? 화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지오반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한국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미운 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3개월 전에 한국이 급식센터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거절했잖아요. 그때 허락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었겠죠. 당신도 그때 찬성했잖아요. 저는 당신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35년 경력을 믿었죠. 근데 틀렸잖아요. 지오반나가 노트북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화내야 할 대상은 한국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한 자기 자신한테 화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오반나가 맞았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틀렸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지오반나가 마리아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리아,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오반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식탁 위에 마리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라진 화면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게 뭡니까? 올림픽 전문가, IOC 집행위원?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딸한테 소리 지르고 노트북 던지고 아내한테 핀잔 듣는 한심한 남자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렌초 위원장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위원장님, 파울로 IOC 감사단이 내일 도착해요. 준비됐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요. 결과를 내야 한다고요.
로렌초가 고함쳤습니다. 한국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으로 안 되잖아요. 전력 끊었는데 0.1초 만에 복구하고 위생검사해도 완벽하고. 파울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지겹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갔어요.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첨탑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차가운 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제게 하셨던 말씀이요. 파울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이탈리아보다 영토도 작고 역사도 짧았죠. 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182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새벽 5시부터 일어나는 헌신, 손편지를 쓰는 정성. 그게 한국을 크게 만들었어요. 반면 저는 어땠습니까? 35년 경력, IOC 집행위원, 850만 유로 예산. 겉모습은 컸지만 마음은 작았습니다. 선수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고 헌신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죠. 뒤에서 발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오반나였어요. 패딩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추운데 왜 여기 있어요? 바람 좀 쐬려고요. 지오반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아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울다가 잤어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하세요. 내일 아침에요. 지오반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생각나요?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시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망하셨겠죠. 왜요? 제가 틀렸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했고 지금 망신당하고 있으니까요. 지오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셨을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고요? 응.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수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보, 당신 지금 뭘 배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오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국한테 가서 배워요. 배우라고요? 응. 어떻게 182명을 돌보는지, 왜 새벽 5시에 일어나는지, 손편지를 왜 쓰는지. 가서 물어보고 배워요. 그게 진짜 35년 경력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오반나가 제 눈을 봤어요. 딸이요. 가족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에요. 체면 때문에 전부 잃고 싶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지오반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발코니에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IOC 감사단이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단장은 제임스 카터 교수였고 나머지 2명은 IOC 법무팀과 의료팀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제임스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울로, 안색이 안 좋은데요. 며칠 못 잤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군요. 우리는 차를 타고 조직 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제임스가 물었어요.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력을요? 파울로, 한국은 자기 할 일 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들 문제죠. 한국 책임이 아니에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1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직위 대회의실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15명이 앉았습니다. 로렌초 위원장, IOC 감사단, 각 부서 책임자들.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확진자 197명입니다. 19개국으로 확산됐고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우상향 곡선이었어요.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일정 연기 12건, 선수 기권 8명, 언론 비난 기사 827건, SNS 부정 언급 34만 건. 숫자들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로렌초가 말했습니다. 감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권고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넘겼어요. 첫째, 급식 시스템 전면 재검토. 둘째,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렌초가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을요? 네. 16년간 무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IOC 법무팀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과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조에 긴급 협력 조항이 있지만 이는 합리적 범위 내입니다. 한국이 현재 182명 공급 중인데 이를 수천 명으로 늘리라는 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로렌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협력 요청 방식을 바꾸세요. 도시락 공급이 아니라 시스템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생관리, 조리 프로세스, ESS 같은 기술 도입.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시간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IOC 감사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우라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르첼로 전력관리과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제 한국 측에서 또 공문 보내왔어요. 또요? 네. 이번엔 수도 차단 관련입니다. 수도는 차단 안 했는데요? 그게 제가 어제 검토했었거든요. 가능한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한국 측에서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더군요. 어떻게요? 공문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2월 11일 오전 10시 35분 밀라노 시청 수도국 담당자가 빌라 네키 캄필리오 구역 급수 밸브 위치 확인. 해당 행위는 계약 위반 사전 예비 행위로 간주됨.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히요? 네. 문 단위까지요. 그리고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저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제가 처음 전기를 끊으려 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오후 5시 비서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부위원장님, 한국 측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요? 네. 김중현 조리장이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조직위 사무실로 오시겠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중현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알겠습니다. 승낙한다고 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김중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협력을 요청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이 불빛을 냈어요. 문자가 온 겁니다. 발신자는 로렌초였어요. 파울로, 내일 한국 만나면 무조건 양보받아내세요. 안 그러면 당신 자리 보장 못합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중현이 조직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2층 제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어요. 김중현은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조리장님.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중현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김중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란색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한글과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러코드 어브 컨트랙트 바이올레이션즈 마이너스 계약 위반 기록.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목차가 있었습니다.
1. 전력 공급 중단 2월 10일 1902. 위생검사 압박 2월 11일 1003. 급수 시스템 사전조사 2월 11일 1035사. 언론 조작 시도 2월 11일 1420 항목이 계속 이어졌어요. 총 12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상세 내역이 나왔습니다. 날짜, 시각, 담당자 이름, 구체적 행위 내용. 전 부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전력 차단 당시 CCTV 캡처, 위생검사관들 사진, 제가 마르첼로를 만난 카페 외부 사진까지. 이걸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기록했습니다. 김중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2월 10일부터요. 부위원장님이 처음 압박을 시작하셨을 때부터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37페이지였습니다. 37페이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김중현이 대답했습니다. 이걸 왜 제게 보여주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김중현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올렸어요. 첫째, 부위원장님이 더 이상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도 되어 있고요. 법적 대응이요? 네. 계약서 4조 위반입니다. 조직위가 올림픽 운영을 방해할 경우 한국 측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무거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김중현을 봤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는 도시락 3,000개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위생관리 방법, 조리 프로세스, 온도 관리, ESS 도입. 저희가 아는 모든 걸 공유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당신들을 압박했는데요. 압박한 건 부위원장님 개인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압니다. 지금 부위원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김중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당신들한테 너무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3개월 전에 거절했고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전기를 끊었고. 부위원장님. 김중현이 제 말을 끊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중현을 봤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도우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김중현이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시죠. 코리아 하우스로 오세요. 시스템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요? 네. 늦으면 늦을수록 선수들이 고통받습니다. 빨리 시작해야죠. 김중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다시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제 손도 따뜻했어요. 2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압박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빼우러 왔습니다. 김중현이 정문에서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부위원장님. 준비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층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리사 2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김중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3가지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개인 맞춤. 둘째, 실시간 모니터링. 셋째, 투명성. 그가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시죠. 이게 실시간 위생 데이터입니다. 온도, 습도, 세균 수치가 1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온도 22.3도, 습도 44%, 세균 수치 0. 개인 맞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중현이 조리대로 안내했습니다.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선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82명 전원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수 이름, 종목, 체중, 알레르기, 선호 음식,
비선호 음식. 항목이 빼곡했어요. 매일 업데이트합니까? 네. 선수들이 도시락 받을 때 피드백을 주거든요. 오늘 불고기 맛있었어요 하면 그걸 기록하고 다음에 조금 더 넣어줍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요 하면 덜 맵게 조절하고요. 182명 전부요? 네.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김중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850만 유로를 쓰고도 저희는 선수 개개인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냥 메뉴만 돌려가며 제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82명을 182가지 방식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손편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김중현이 미소 지었어요. 조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조리사가 도시락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죠. 오늘 경기 파이팅! 이런 거요. 그랬더니 선수가 다음 날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래요. 그 뒤로 다들 쓰기 시작했어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었군요. 네. 저희는 그냥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선수를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요. 그 문화 안에서 조리사들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문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문화였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김중현이 계속 설명했어요. ESS도 보여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회색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용량은 500kWh예요. 72시간 버틸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환 속도입니다. 0.1초. 0.1초.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선수들 음식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전기가 1분만 끊겨도 냉장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음식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전환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김중현이 ESS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비쌌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어요. 선수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수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저희 조직위는 예산부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중고 냉동고를 사고 예산을 절감했죠. 그게 127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선수가 먼저였고 돈은 나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1층으로 올라왔어요. 주방을 지나는데 한 조리사가 도시락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읽어봤어요. 지우 선수님, 어제 메달 축하해요. 오늘은 특별히 갈비 하나 더 넣었어요. 사랑해요. 영어로 적혀 있었고 끝에 하트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지우 선수가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이지우 선수요. 어제 은메달 땄어요. 조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쓰는군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메달 땄는데요. 조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35년간 올림픽을 관리했지만 선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리 대상, 책임져야 할 숫자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82명이 가족이었습니다. 오후 5시 투어가 끝났습니다. 김중현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고요. 왜 부끄러우셨어요? 저는 35년간 뭘 한 겁니까? 예산만 관리하고 서류만 검토했어요. 선수 한 명 한 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중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네. 35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 경력에 오늘 본 마음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훌륭한 올림픽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저는 김중현과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천만에요. 저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왔어요. 밖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줄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을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보였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로렌초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한국 시스템을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양보받아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오 선수가 가족이라는 걸요. 로렌초가 한숨을 쉬었어요. 파울로, 당신 감상적으로 변했군요. 감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희가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파울로, 내일 IOC 최종 보고 있어요. 감상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를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로렌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35년간 제가 놓친 게 뭔지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리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없이요. 화면이 깨진 노트북은 수리점에 맡긴 모양이었어요. 마리아. 제가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마리아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노트북 던진 거 정말 미안해. 새 거 사줄게. 노트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니? 아빠가 변한 게 중요해요. 요즘 아빠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마리아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틀렸어.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아빠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그걸 너한테 화풀이한 거고. 정말 미안하다. 마리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마리아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꽉 껴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찍은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서울 어느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1988년 9월 서울. 손님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이니까. 마이너스 한국식당 할머니 말씀.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 아버지는 38년 전에 이미 아셨던 겁니다. 한국의 비밀을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빵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방과 후면 아버지 빵집에 들렀었죠. 따뜻한 빵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 부인, 오늘도 호밀빵 2개지. 안토니오,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는 60년간 그 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300명이 왔었어요. 그들은 빵집 주인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려 했던 게 뭔지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 그게 아버지의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유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저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제 새로운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35년간 서쪽만 보고 살았어요. 이탈리아, 유럽, 서구의 방식만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동쪽에도 답이 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큰 마음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밥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술을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맙심. 이게 한국이 준 선물이었어요. 음식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 마음이 시스템을 이기는 법. 크기가 아니라 정성으로 위대해지는 길.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중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파울로 드림.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부위원장님도 밥심 느끼셨군요. 축하합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중현 드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맑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